1926년 12월 27일, 일제 강점기의 서슬 퍼런 공기가 한반도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그 시절, 강원도 양구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배창순이었으나 훗날 온 국민은 그를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제, 배삼룡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양구의 거친 산세와 맑은 물을 보고 자란 소년 배창순에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강원도 오지의 삶이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의 연속이었고, 식민지 치하의 암울한 현실은 어린 소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장이 서거나 떠돌이 유랑극단이 찾아오는 날이면 소년은 맨 앞줄에 앉아 넋을 잃고 그들의 몸짓과 소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남들을 웃기고 울리는 광대들의 모습은 소년에게 구원이자 꿈이 되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그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많은 조선 청년이 강제징용이나 생계의 어려움으로 일본 행배에 올랐던 것처럼 소년 배창순 역시 도쿄의 공장과 거리를 전전하며 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며 일본어를 익혔고, 그곳에서 서구의 희극 영화와 찰리 채플린의 슬랩스틱 코미디를 접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그를 위로했던 것은 스크린 속 광대가 보여주는 비틀거리는 몸짓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페이소스였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웃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슬픈 사람의 몸짓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1945년 해방이 찾아왔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해방된 조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념의 대립과 경제적 파탄 속에서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6년 운명처럼 유랑 악극단 민협에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의 악극단 생활은 오늘날의 연예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전국의 장터를 돌며 가마니를 깔고 세운 가설 무대는 바람이 불면 흔들렸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무대 위에서 배삼룡은 자신만의 독특한 비실이 캐릭터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배삼룡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 시기, 즉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원형이 만들어지던 시기의 공기를 복귀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악극단은 오늘날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쇼와 같았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무용단이 춤을 추면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 관객을 웃기는 것이 희극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선배들의 어깨너머로 연기를 배웠고 때로는 무대 설치를 돕고 짐을 나르며 광대의 길을 닦았습니다. 타고난 유연성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그는 금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며 넣어질 때마다 객석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닥친 한국전쟁은 그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광대의 삶은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피난 행렬에 섞여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임시 수도였던 부산의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은 피난민들의 한숨과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가마니를 깔고 가설 무대를 세운 뒤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군인들의 위문 공연을 다니며 죽음의 공포에 떠는 젊은이들에게 잠시나마 고향의 부모님을 잊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50년대 후반, 부산의 자갈치 시장 인근 극장에서 있었던 일화는 그의 광대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부산에는 피난민들이 가득했고 배삼룡이 속한 악극단이 공연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공연 도중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극장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관객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배삼룡은 주머니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꺼내 자신의 얼굴 아래에 비추며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여러분, 제 얼굴이 무서우세요? 아니면 웃기세요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그의 얼굴을 본 관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폭소를 터뜨렸고 정전이 된 30여 분 동안 배삼룡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원맨쇼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공연이 끝난 뒤 한 노인은 그의 손을 잡으며 자네 덕분에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네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19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은 재건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여유를 찾기 시작했고 유랑극단의 시대에서 극장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배삼룡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전국의 극장가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벽보가 붙는 날이면 극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서영춘, 백금녀 같은 당대 최고의 희극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 시기 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라이벌이자 동료가 바로 서영춘입니다. 서영춘은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재치 있는 입담과 리드미컬한 동작으로 객석을 휘어잡는 스타일이었다면 배삼룡은 그와는 정반대의 지점에서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영춘이 공격하는 역할이라면 배삼룡은 무참히 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서영춘의 빠른 호흡에 대응해 배삼룡은 일부러 호흡을 늦추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반응하며 예상치 못한 웃음의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면 극장 안은 그야말로 웃음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서영춘은 훗날 사석에서 삼룡이 형은 내가 어떤 공을 던져도 다 받아내는 최고의 포수였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라이벌 의식은 건강한 자극제가 되어 한국 코미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엔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이라 인기 희극인의 몸값이 곧 극장의 매출과 직결되었습니다. 배삼룡을 섭외하기 위해 극장주들은 현금 뭉치를 들고 그의 집 앞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배삼룡은 돈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무명 시절부터 돌봐준 단장이나 동료들의 부탁이라면 출연료가 적어도 기꺼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런 그의 성격은 훗날 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동료 선후배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극장쇼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화신백화점 뒤편이나 종로 일대의 극장들은 배삼룡의 공연이 있는 날이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단순히 바보 연기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유행시킨 웜의 죽건네라거나 나 비실이여 같은 말들은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당시 식자층에서는 그의 코미디가 지나치게 저속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중에게 그런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배삼룡은 이미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가족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그는 자신의 영희 철학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는 사석에서 광대는 관객보다 반걸음 뒤쳐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관객보다 똑똑해 보이려 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순간 웃음은 사라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는 법을 알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런 그를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보여주는 슬랩스틱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예술이라는 것을 배삼룡은 몸소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과 호흡하던 광대에게 차가운 카메라 렌즈는 낯선 벽과 같았습니다. 초기 텔레비전 녹화 현장에서 배삼룡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는 스튜디오 안에서 그는 자신의 유머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카메라의 앵글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클로즈업 화면에서 자신의 얼굴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야 효과적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의 큰 동작은 정교한 표정 연기로 보완되었고 그의 코미디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1969년 MBC의 개국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기획될 당시 제작진이 가장 먼저 섭외 리스트에 올린 이름이 바로 배삼룡이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구 스타를 넘어선 국민 개그맨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960년대 초반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그의 인생은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61년 KBS TV의 개국과 1964년 TBC 그리고 1969년 MBC의 개국은 길거리의 광대를 안방의 스타로 격상시켰습니다. 그의 코미디는 정교하게 짜인 대사보다는 몸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유머가 강점이었습니다. 눈을 희번덕거리거나 입술을 실룩이며 보여주는 표정 연기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여장 연기는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어설프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은 채 부끄러워하는 그의 모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배꼽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여장 연기는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양면성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배삼룡은 구봉서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구봉서는 배삼룡보다 한 살 아래였지만 이미 영화와 무대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스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부터 연기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판이했습니다. 구봉서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석력을 바탕으로 극의 흐름을 주도한다면 배삼룡은 물처럼 흐르는 유연함으로 극의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제작진은 이 상반된 두 사람을 하나의 콤비로 묶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구봉서가 배삼룡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이 바보야 라고 외치면 배삼룡은 억울한 표정으로 비틀거리는 식의 설정은 한국 코미디의 전형적인 문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대본 없이도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녹화 도중 배삼룡이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실수를 해도 구봉서는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애드리브로 승화시켰습니다. 반대로 구봉서가 너무 진지하게 나간다 싶으면 배삼룡이 엉뚱한 행동으로 분위기를 환기했습니다. 이들의 콤비 플레이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우정의 산물이었습니다. 훗날 구봉서는 삼룡이 형은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였고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배삼룡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의 시청률 조사라는 개념이 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연하는 시간에는 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의 개다리 춤을 흉내냈고 어르신들은 텔레비전 속 그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배삼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당시 공무원의 수십 배 달했고 영화계에서도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형사 배삼룡, 배삼룡의 바보 대소동 같은 영화들이 줄줄이 제작되었으며 그는 충무로의 흥행 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악당들에게 쫓기면서도 특유의 엉뚱한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소시민적인 영웅으로 그려졌습니다. 극장을 찾은 사람들은 그의 승리에 환호하며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텔레비전을 넘어 스크린까지 정복한 명실상부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정부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단골로 초청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앞에서 공연할 때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은 배삼룡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의 익살에 파한대소하며 역시 배삼룡이군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는 권위의 높은 벽을 웃음이라는 망치로 허물어뜨릴 줄 아는 진정한 광대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빛 뒤에는 언제나 짙은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배삼룡은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방송사 간의 배삼룡 쟁탈전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MBC의 간판이었던 그를 TBC가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하며 영입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방송사를 옮기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신문 사회면에는 그의 거취에 대한 기사가 연일 도배되었고 이는 대중문화계에서 스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영광 뒤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몸값과 방송사 간의 갈등은 그를 정치권과 권력층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을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당시 주변 사람들의 빚 보증을 서주느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TBC의 계약금은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방송사를 옮긴 뒤에도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지만 환경의 변화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작진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도 높은 슬랩스틱을 요구했습니다. 배삼룡은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몸은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절염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카메라 불이 켜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대를 누볐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오면 그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아 있곤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고 있는 그의 얼굴 뒤로 지독한 통증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또한 그의 성공은 순탄하게만 보였지만 실상 그는 무대 밖에서는 지독하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유랑 생활로 인해 그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안착하기 어려워했습니다. 3번의 결혼과 이혼은 그의 개인사에 깊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배동진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 이는 훗날 부자관계에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아들 배동진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성장했습니다. 집안을 돌보기보다는 밖으로 돌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러 다니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최고의 스타였을 때도 몰락했을 때도 그에게 아버지는 늘 멀리 있는 존재였습니다. 배삼룡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을 웃기는 대본은 줄줄 외웠지만 정작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할 진심 어린 대사 한마디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그의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평생 광대로만 살아온 그에게 경영이라는 세계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삼룡사화라는 유산균 음료 회사를 설립한 그는 전국의 대리점을 모집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초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려진 제품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배삼룡이라는 이름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유산균 음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배삼룡은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한을 질 좋고 저렴한 음료를 보급함으로써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은 연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배삼룡은 사람을 너무 잘 믿었습니다. 경영 실무를 맡겼던 측근들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맺으며 회사를 갉아먹었습니다. 배삼룡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기보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겠느냐며 도장을 찍어주기 일쑤였습니다. 전문 경영 지식이 부족했던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가머니설과 사기 행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가 관리와 유통망 확보에도 허점이 드러났고 경쟁업체들의 견제까지 심해지면서 회사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품의 위생 문제에 대한 루머까지 돌면서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로 서서히 드리운 사업 실패의 그림자는 결국 그를 빚에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삼룡사와의 도산은 단순한 경제적 파산을 넘어 평생 쌓아온 명성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배삼룡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방송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수입은 이미 사업의 구멍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바보 연기를 하며 웃음을 주었지만 그의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는 파멸의 전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전환점과 함께 그의 인생에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신군부는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 정화라는 미명 아래 연예계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들은 코미디언들을 저질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명단의 맨 윗줄에 배삼룡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삼룡의 슬랩스틱을 가리켜 민도의 수준을 낮추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배삼룡이 가진 그 거대한 영향력, 말 한마디와 몸짓 하나로 수천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인기인은 독재 권력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국민 스타였던 그는 이제 저질 광대로 낙인 찍혀 방송국 출입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이주일, 이기동 같은 동료들도 함께 숙청의 칼날을 맞았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예술이 권력에 의해 부정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는 삶의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출연 정지 조치가 내려진 날, 배삼룡은 평소처럼 방송국으로 향했다가 정문에서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를 조아리며 길을 열어주던 이들이 이제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한마디에 배삼룡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황제의 모습은 간데없고 초라한 이민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배삼룡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파산과 사회적 매장이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술로 고통을 달랬습니다. 한때 그를 잡기 위해 돈 가방을 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방송국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동료들도 서슬 퍼런 군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980년 가을 최소한의 집만 챙겨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민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을 보며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고국에서 쫓겨나야 하는가라는 원망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 공항에 내린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호하는 팬들이 아니라 낯선 공기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주변을 전전하며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던 그는 간단한 장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끔 한인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는 척을 했지만 그것은 환영이라기보다 동정에 가까웠습니다. 배삼룡 씨가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속삭임이 그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무대 위의 거인은 이제 좁은 방 안에서 시들어가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는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고 한국의 빚쟁이들은 국제 전화를 통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한인 밤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시청하던 텔레비전 무대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는 작은 클럽 무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알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술 취한 관객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 돈 몇 푼을 던지며 개다리 춤이나 한번 춰봐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배삼룡은 무대 뒤에서 눈물을 닦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관객들은 저 사람 한국에서 쫓겨났다며 라며 조소 섞인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을 견뎌내며 그는 비틀거리고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웃기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그는 심각한 향수병과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이 서울의 어느 분장실에 있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신문을 구해 읽으며 고국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봉서, 서영춘 등 동료들이 다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동시에 지독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무대 조명이 켜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구봉서와 서영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봉서야, 영춘아, 나 여기 왜 있니? 나 좀 데려가라. 그의 절규는 텅 빈 아파트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기 그를 지탱해준 유일한 끈은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구봉서는 국제전화비가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매주 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 한마디에 배삼룡은 낯선 미국 땅에서 하루를 더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1983년 드디어 해금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서 방송 출연 정지가 풀린 것입니다. 배삼룡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챙겼습니다. 미국 생활 3년 동안 그가 배운 것은 영어도
선진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국의 무대가 자신의 생명줄이라는 뼈아픈 교훈뿐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하지만 김포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대중의 기억력을 시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방송국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컬러 TV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화려한 조명과 빠른 템포의 유머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배삼룡의 느릿하고 과장된 슬랩스틱은 구식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는 복귀작으로 선택한 프로그램들에서 전성기 시절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연기를 보며 박장대소하기보다는 저 사람 참 오랜만이네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층에게 배삼룡은 부모님 세대의 추억 속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심영래, 최양락, 이마룡 같은 젊은 피들이 수혈된 방송가는 활기가 넘쳤지만 그곳에 배삼룡의 자리는 비좁았습니다. 그는 귀국 후 여러 방송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배를 이유하는 마음으로 출연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제작진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삼룡에게 새로운 시도보다는 왕년의 개다리 춤이나 비실이 연기만을 반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박물관에 박제된 전시물처럼 취급받는 것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급해졌습니다. 더 세게 넘어지고 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영인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몸은 이미 50살을 넘긴 상태였고 미국에서의 고생으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번 구르고 나면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후배 개그맨들은 그를 깍듯하게 모셨지만 정작 대본 회의 때는 그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요즘은 그런 식으로는 안 웃겨요 라는 후배의 말 한마디는 그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깊어진 주름을 만졌습니다. 나도 이제 끝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고통은 그를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미국 생활 중에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귀국 후의 수입은 예전의 명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밤무대와 지방 공연을 다녔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는 무대 위에서 구르고 넘어져야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웃음보다는 연민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대는 그가 가진 유일한 안식처이자 생존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시 시작된 사업의 악령이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던 유산균 음료 사업 삼룡사와의 여파가 그를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이자가 불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공장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방송 출연료를 받는 족족 압류당했고 사채업자들은 방송국 대기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웃음을 팔면서도 무대 뒤에서는 채무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큰 돈을 벌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스타라는 자존심이 그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항상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는 술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그는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배삼룡도 별거 아니네. 혼자 술이나 마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는 건강의 적신호를 무시한 채 지방 무대를 전전했습니다. 밤무대 출연은 그에게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지방의 캬바레와 극장식 식당에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개다리 춤을 췄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담배 연기가 가득한 그곳은 폐가 좋지 않았던 그에게 치명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자신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기침이 터져 나오면 억지로 참으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기침조차 연기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광대의 슬픈 숙명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배삼룡은 사실상 방송계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개그맨들이 주도하는 코미디 환경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는 가끔 회고담 형식의 토크쇼에 출연해 왕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를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시청자들에게 그것은 박제된 역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현역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원로로 이유하며 뒷방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세 번째 부인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만난 그녀는 배삼룡에게 마지막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배삼룡의 건강을 챙기고 엉망이 된 재정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삼룡은 그녀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 다시 일어날 거야. 당신을 위해서라도 꼭 다시 전성기를 만들 거야.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시 한번 가혹한 시련을 던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주변 인물들이 다시 한번 그의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그의 명의를 도용해 빚을 지거나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아파트 전세금까지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믿었던 처조카가 인감을 도용해 수억 원의 대출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은 배삼룡이라는 거인이 무너진 이유가 단순히 병마 때문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을 너무 믿었고 그 믿음은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배삼룡은 충격에 휩싸여 쓰러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덮친 외환 위기는 배삼룡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대중문화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원로 희극인들을 위한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밤무대를 전전했습니다. 춥고 공기가 탁한 지하 캬바레 무대는 그의 폐질환을 치명적인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호흡기를 떼고 무대로 나가 개다리 춤을 췄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생명을 깎아먹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지만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의 건강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심장 또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그는 휠체어를 타고 후배 개그맨들의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조명이 켜지자 그는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짧은 춤을 선보였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웃음을 주는 광대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한 인간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배삼룡은 무대 뒤로 돌아와 실신했고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2000년대 중반, 그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흡인성 폐렴이라는 진단과 함께 그는 병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허락된 공간은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하얀 벽과 양냄새 가득한 병원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투병 생활은 그에게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내면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며 매일 아침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면 그는 곁을 지키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아. 그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여인에게 제대로 된 보답 한 번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병원비는 매일같이 불어났고 그의 명예로운 이름은 이제 채무자의 이름으로 병원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낸 3년의 세월은 그에게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후배와 관계자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구봉서만은 달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찾은 구봉선 말없이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도 배삼룡은 구봉서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노병은 서로의 주름진 손을 보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삼룡아, 우리 다시 웃겨야지. 네가 비실비실대고 내가 구박해야 사람들이 웃지 않겠니? 구봉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배삼룡은 희미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코미디 1세대가 나누는 마지막 교감이었습니다. 병투병 중에도 그는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병원비 미납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스타가 병원비가 없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재석, 김용만, 엄용수 등 후배 코미디언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웃겨온 이에 말년이 이토록 비참할 수 있는지 세상은 그제야 광대의 삼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TV 뉴스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평생 사람들에게 줬던 그 수많은 웃음의 가치가 고작은 몇 푼에 환산될 수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년에 겪은 병원비 소송 사건은 우리 사회의 스타 소비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배삼룡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주는 즐거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힘을 잃고 쓰러지자 그를 돕기보다는 그가 왜 그렇게 몰락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 모양이냐. 자식들은 뭐 하느냐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들은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배삼룡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은 주변의 가난한 동료들을 돕거나 근거 없는 사업 제안에 속아 사라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광대로서의 재능은 천부적이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처럼 현실에서도 항상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법적인 잣대와 경제적인 책임을 가혹하게 묻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였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는 가끔 무대를 꿈꿨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는 손가락을 움직이며 개다리춤에 박자를 맞췄다고 합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누군가에게 농담을 던지는 신용도 했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여전히 수만 명의 관객이 환호하는 무대 조명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무의식 속으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젊은 배삼룡이었고 구봉서와 함께 세상을 향해 통쾌한 웃음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의 투병 생활 중 가장 가슴 아픈 일화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그는 간신히 종이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웃겨야 하는데 다들 웃고 있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건강보다 사람들의 웃음을 걱정했습니다. 그것은 천생광대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고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말년을 통해 웃음의 이면에는 지독한 슬픔과 희생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겨울이 끝나갈 무렵 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혈증 합병증이 찾아왔고 그의 작은 몸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고통 없는 먼 곳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계 장치에 의존해 힘겹게 이어가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순간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양구의 어린 시절 보았던 유랑극단의 천막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천 명의 관객이 환호하던 전성기의 무대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다시 한번 구봉서와 함께 개다리 춤을 추며 무대를 휘젓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배동진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뒤늦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 목소리가 들렸는지 배삼룡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을 비실비실대며 웃음을 주던 모습과는 달리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장엄하게 삶의 무대 뒤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웃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꿈을 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어수룩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웃길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배삼룡의 코미디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엄한 척하는 세상을 향해 혀를 내밀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그의 모습은 사회의 억압에 짓눌린 민초들의 대리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고 그의 모락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업적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웃기는 재주꾼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관통한 예술가로서의 면모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시련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격동의 대한민국이 대중문화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다가 저질로 매당하고 결국은 소외되는 광대의 운명은 배삼룡이라는 인물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한국 코미디의 위상을 높였지만 정작 본인은 그 보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날의 개그맨들이 펼치는 슬랩스틱의 원류에는 배삼룡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관객의 행복을 위해 망가지는 정신. 그것은 배삼룡이 후배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는 비록 쓸쓸하게 떠났지만 그가 남긴 웃음의 파장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그를 떠올립니다. 아무 걱정 없이 텔레비전 앞에서 배를 잡고 웃던 그 순수했던 시절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그의 아들 배동진은 아버지가 떠난 뒤 뒤늦은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도 늘 대본을 보며 연습하셨습니다. 평생을 무대에만 사신 분이었죠. 자식들에게는 엄하셨지만 무대 밖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아들의 회고 속에서 배삼룡은 완벽하지 않은 아버지였지만 무대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장이었습니다. 가족과의 화해는 비록 사후에 이루어졌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비극보다는 희망의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배삼룡이 활동했던 1960에서 70년대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눈부셨던 만큼 그늘도 깊었던 시절입니다. 공장의 소음과 건설 현장의 먼지 속에서 살아갔던 노동자들에게 배삼룡의 코미디는 유일한 비상구였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비실이 연기는 사실 강인한 생명력의 역설이었습니다. 아무리 밟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실실 웃으며 관객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은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살아남은 우리네 민초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얼굴을 대신해 무대 위에서 구르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배삼룡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한 인간이 가진 무한한 회복력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권력에 탄압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병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웃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워서도 그는 나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지는 단순히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는 관객들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광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숭고한 소명의식이야말로 우리가 배삼룡을 위대한 예술가로 기억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 소송도 권력의 압박도 사업의 실패도 없는 곳에서 그는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수천 편의 영상 기록들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흑백 화면 속 노신사의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보며 저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웃게 했던 영웅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웃음은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임을 배삼룡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자꾸 실수하고 남들에게 비웃음을 사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의 개다춤은 비천한 몸짓이 아니라 삶의 파도를 넘는 리듬이었습니다. 그의 바보 같은 웃음은 지혜로운 자들의 오만함을 깨부수는 죽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웃음의 인문학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구봉서, 서영춘, 이기동 같은 그리운 동료들과 다시 만나 천상에서 거대한 극장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병원비 걱정도, 정치적인 탄압도, 배신과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껏 비틀거리고 마음껏 넘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조명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빛이 되어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배삼룡,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배삼룡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가 남긴 웃음의 파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웃을 힘을 얻을 것입니다. 비실비실대며 우리 곁으로 다가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 영원한 비실이이자 영원한 코미디의 황제입니다. 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연예계의 축소판과 같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구봉서부터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유재석,
강호동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한 희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영정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배삼룡의 얼굴을 보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구봉선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흐느끼며 삼룡아, 저 세상에 가거든 먼저 간 동료들과 실컷 웃어라. 여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60년 넘게 이어진 두 노병의 우정이 마침내 이승에서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배삼룡이 전성기 시절 보여주었던 그 익살스러운 몸짓들을 추억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웃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병원비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국민 광대가 병원비가 없어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후배들이 모은 성금과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장례는 치러졌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원로 예술인들의 비참한 현실은 대중문화계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어두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배삼룡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조차 우리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던진 셈입니다. 예술가가 대중의 박수를 먹고 살지만 정작 그들이 쓰러졌을 때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존엄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삼룡이라는 인물을 통해 슬픈 광대의 원형을 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비실비실 대고 넘어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권위와 엄숙함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슬랩스틱은 단순한 몸개그가 아니라 고단한 시대를 견디던 서민들에게 너희만 힘든 게 아니야. 나 같은 바보도 이렇게 웃으며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1970년대 독재와 빈곤의 그늘 속에서 배삼룡의 웃음은 비타민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비하하고 망가뜨림으로써 타인에게 우월감과 행복을 선사하는 고도의 자기 희생적 예술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그 지독한 인간의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막이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배삼룡의 삶은 전반전의 화려한 영광과 후반전의 처절한 시련으로 나뉩니다. 전반전이 웃음의 제왕으로서의 삶이었다면 후반전은 인간 배창순으로서 겪어야 했던 가난과 병마, 그리고 배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모습 중 어느 하나도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나 병실에서나 항상 진실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대를 그리워하며 손가락으로 개다리 춤의 박자를 맞췄던 그의 모습은 그가 왜 우리 시대의 진정한 거장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광대였고 광대여서 행복했으며 광대여서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배동진은 아버지가 떠난 뒤 뒤늦게 발견한 아버지의 낡은 수첩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개그 아이디어와 함께 사람들이 웃으면 나도 웃는다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과 박수에 의지해 살았던 남자에게 웃음은 곧 생존이었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를 병원비 문제로 고생한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장 밝게 비췄던 웃음의 별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남긴 수만 편의 영상 기록들은 지금도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해 재생되며 새로운 세대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웃음의 파동은 영원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예술가의 위대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배삼룡의 삶은 우리에게 웃음 뒤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으며 빛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는 평범하지만 진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말년을 통해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훗날 다양한 복지재단과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온몸을 던져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고 간 것입니다. 배삼룡, 당신이 있었기에 1970년대 대한민국은 덜 춥고 더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비실거리는 몸짓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고, 당신의 바보 같은 웃음은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을 꿈꾸게 했습니다. 당신은 비록 쓸쓸하게 떠났지만 당신이 남긴 그 거대한 웃음의 유산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수많은 후배가 당신의 뒤를 이어 무대 위에서 구르고 넘어지며 제2호, 제3의 배삼룡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객에게 박수를 받을 때마다 그 박수 소리의 절반은 하늘에 있는 당신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 긴 다큐멘터리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배삼룡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단순히 과거의 코미디언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정, 희생,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상징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비실이로 남아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웃게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를 아프게 했지만 그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웃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웃음의 성자라고 불러야 할 이유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광대로 살고 싶다던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을지 모르고 성공한 사업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광대였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이 뿌린 웃음의 씨앗들은 이 땅에서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웃게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다는 노래의 가사처럼 그는 가구 없지만 그의 향기는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흑백의 잔상을 남기며 개다리 춤을 추던 그의 모습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문화적 기억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절망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다시 배삼룡의 영상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리내어 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배삼룡, 당신은 우리 시대의 영원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제 커튼콜은 끝났습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기립 박수를 받으며 당신은 이제 영원한 안식의 무대로 떠나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비실이여. 당신의 웃음은 영원할 것입니다.